자, 사회사입니다. 이번에 68쪽이에요. 요 표를 여러분이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로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고려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밑줄 양인하고 천인으로 나뉘고, 양인은 다시 이렇게 양인 지배층, 중간계층, 피지배층으로 구분되었다. 양인 지배층 먼저 동그라미 치고, 왕족과 중앙의 고위관리, 상급 향리로 이루어졌다. 중앙의 고위관리들은 지속적으로 재상을 배출하는 문벌, 앞에 나왔죠, 문벌. 그리고 상급 향리, 이건 지방에 있는 애들인데 지방에서 향리지만 그 고위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선하고 이게 달라요. 조선은 향리들을 이 정도 인정 못 해줬거든. 대우를 못 받았는데, 고려는 지방의 상급 향리 역시 높은 양인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호장, 부호장이 되어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그리고 과거를 치러서 중앙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중간계층 동그라미 치고, 관청에서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서리, 그리고 남반, 하급 향리, 하급 장교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 부곡, 소, 특수지역의 향리도 서리나 하급 강리가 되지만 완전 고위직에는 못 가요. 왜냐면 차별지역이니까. 다음에 양인 피지배층,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향, 부곡소의 주민. 9년에 거주하는 농민이 양인의 대부분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백정이라고 불리며 조세와 공납, 역을 담당했다. 향 부곡소의 주민도 국역을 지는 양인이었지만 9년민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다. 천인은 노비가 대부분. 이들은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공노비는 수공업품을 생산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며 신공을 바칩니다. 신공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다가 이렇게 노동력이나 물품을 바치는 겁니다. 산노비는,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거라면 산노비는 주인집에서 같이 살면서 사는 솔고노비가 있고, 또 바깥에서 사는 외거노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나마 외거노비는 같이 안 사는데 솔고노비는 같이 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비의 모습이었겠지.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양인지배층, 중간계층, 피지배층, 천인. 양인지배층에는 문벌과 상급 향리, 그리고 중간계층에는 서리, 남반, 하급 향리, 장교, 피지배층에는 백정,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향부곡소. 향부곡소는 더 차별을 받습니다. 피지배층 중에서도. 천인은 공사, 노비. 여기 보면은 고려의 항리 지위가 있는데, 요걸 보세요. 고려 전기의 항리 세력은 지방에서 특권을 누리는 지배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신분의 유동성과 개방성. 고려의 신분제는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아 신라의 골품제보다 개방적이었다. 이건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하급 향리, 하급 장교, 기 등으로 구성된 정호는 과거에 합격하고 고위관리가 되거나 군공을 세워 무관으로 출세할 수도 있었다. 자, 정호하고 백정, 아까 앞에 나왔었지? 여기 백정. 어떻게 다른 거냐? 직역으로 따라서 이거 구분한 거예요. 고려에서 정호는 직역을 담당하는, 앞에 우리 군인전 배웠잖아. 뭐 군인전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직역, 국가의 직업을 담당하는 하급 공무원이에요. 반면에 특별한 직역이 없이 일반 농민을 백정 이렇게 불러요. 정호와 백정이 이렇게 직역별 구분입니다. 양인 피지배층도 중앙에 관리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일부 백정은 과거에 합격하여 하급 관리가 되고 하급 관리 후서는 다시 제술과에 응시하여 고위 관리가 되었다. 자, 일반 백성도 과거에 합격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힘들긴 했겠지. 또한 정호의 빈자리가 생기면 백정 중에서 선발하여 직역과 토지를 주고 정호로 삼았다. 한편 일부 노비는 주인에게 재물을 바치거나 큰 공을 세워 양인이 되기도 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신라랑은 완전히 달라요. 신라 골품제도는 위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했었잖아. 근데 고려에서는 좀 개방적이죠, 확실히. 고려에서는 사람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
향부곡소 등 특수행정구역은 차별을 받고 주연과 속현의 주민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적에게 항복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군현은 특수행정구역으로 낮추었고 특수행정구역에 공을 세우면 다시 승격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가족관계. 고려의 가족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수평적. 이건 또 조선보다도 더 발달했어요. 조선은 되게 차별이 심했거든. 특히 후기로 가면은. 근데 고려는 수평적입니다. 비교적. 물론 완전 평등은 아니지 당연히. 당연히 좀 차별은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도 남녀 차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려 시대라고 뭐 완전 평등은 아니었겠지. 하지만 조선에 비하면은 수평적이었다. 부모도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대우했다. 고려 시대에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호적의 성별이 아닌 태어난 순으로 올렸다. 여성의 요구에 의한 이혼이 가능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혼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이거 조선에는 하나도 안 이랬거든. 또한 사위가 처가로 장가를 다니러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시집을 와서 여자가 이제 시댁에 와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부부는 각자 재산을 소유하다가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고 자식이 없는 경우 각자의 혈연에게 재산을 상속하였다. 고려 사회에서는 혈연을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외가와 친가를 차별하지 않고 양쪽 혈연을 모두 중시했다. 가족과 친척 관계에서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였고 상피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삼촌과 외삼촌, 고모부와 이모부, 모든 사촌으로 균등하게 확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본 거죠. 이런 거를. 어머니 쪽 조상에 힘입어 음설을 외할아버지의 힘으로 음설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런 게 없습니다. 국왕이나 공신의 자손은 여성으로만 이어지는 계보에서도 음설을 받을 수 있었다. 정호의 직역과 토지를 물려줄 때 아들이 없으면 친손자와 외손자, 사위와 조카에게 상속했다. 친족 영어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렀다. 자, 이런 면에서 고려는 조선과 비교해도 좀 남녀가 좀 수평적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따로 이렇게 글씨 쓰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책에 있는 거 밑줄 긋는 걸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막 가고 하니까 이번 주를 좀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